한밤중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문을 두드린 사람은 다름 아닌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쌍둥이 언니였습니다. 수진아, 하나 죽을 뻔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실에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 지옥 같은 집에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완벽한 파멸의 사막입니다. 한밤중 수진의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톡톡톡톡. 처음엔 조심스럽더니 점점 급해지는 노크 소리에 수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시기를 보니 새벽 2시,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현관 쪽으로 다가가던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나야, 문 좀 열어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진의 심장이 콩 떨어졌습니다. 언니 소아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수진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진의 눈앞에 나타난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언니 소아가 거기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왼쪽 뺨에는 시월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 끝은 터져서 피가 마른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목에도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팔뚝에는 크고 작은 멍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죽을 뻔했어. 정말로 죽을 뻔했다고 수진은 언니를 안고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힌 후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되고 새로운 상처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준혁이야. 시어머니도 그렇고. 수아의 대답에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준혁은 수아의 남편이었고 재벌가 2세로 유명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늘 모범적인 부부라고 칭찬했고 수아 역시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니, 농담이지. 형부가 왜? 농담인데 내가 이런 상태로 여기 올 것 같아? 수아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씩이었어. 술 마시고 와서 화가 나면 밀치고 그 정도였지.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 시어머니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밥 먹을 때마다 이것도 못 먹겠다며 음식을 집어던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말댔고 하면 감히 누구한테 말댔고 야 하면서 뺨을 때리고 수아의 말을 들으며 수진의 주먹이 저절로 굳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최근에는 준혁이가 이상한 약을 먹였어. 음식에 섞어서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 약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수면제였어. 그것도 엄청 독한 걸로. 약을 왜?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까봐 그런 거야. 나를 집에 가도 두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오늘은 정말 죽을 뻔했어.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갈비뼈 부분에 시월원 멍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발로 찾았어. 내가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 찼다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더 세게 차라. 버릇없는 연을 혼내줘야 한다고 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상둥이 언니가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언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참고 있었어? 누가 믿겠어? 내가 잘 못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무서웠어. 정말로 죽을 것 같았거든. 수아는 계속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참아왔던 고통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기회가 생겼어. 준혁이는 술 마시고 쓰러져 자고 시어머니도 약 먹고 잠들었을 때 간신히 도망쳐 나온 거야. 갈 곳이 없어서, 수진이 너밖에 없어서 여기 온 거야.
수지는 언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언니가 당한 고통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언니 이제 안전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수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니. 언니와 똑같이 생긴 얼굴을 가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말입니다. 언니 내가 대신 갈게. 뭐 언니 대신 내가 그 집에 들어갈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니한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줄 거야. 수아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너무 위험해. 언니는 이미 충분히 안 해. 이제는 내 차례야. 나는 언니처럼 순한 사람이 아니거든. 군대 있을 때도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별의별 인간관들 다 봤어. 이런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도 알고. 수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표정이 단단하고 차가워졌습니다. 언니 우리 애를 잃고, 우리 애를 잃고, 우리 애를 잃고, 우리 애를 잃고, 우리 애를 잃고. 평소 온화했던 표정이 단단하고 차가워졌습니다. 언니 우리 얼굴이 똑같잖아. 내가 언니 인척하고 들어가서 그 집안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파헤쳐서 세상에 공개할 거야. 더 이상 언니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지는 언니를 침실에서 재우고 난 후 거실에 혼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호장교 출신답게 냉정하고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언니가 실종된 것을 시댁에서 언제 알아채일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언제 나타나야 가장 자연스러울 것인지 계산했습니다. 새벽 5시 수지는 언니의 옷장을 뒤져 평소 수아가 즐겨 입던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화장도 언니 스타일로 연하게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정말 수아와 구별이 안 되었습니다. 쌍둥이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수아의 눈은 늘 순하고 약간 주눅든 느낌이었지만 수진의 눈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간호장교로 군 생활을 하며 단련된 강인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연기로 감출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장준혁의 저택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없어졌어요. 장준혁이 급하게 시어머니 조경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조경자는 실크가원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뭐가 없어졌다고 아침에 깨어보니 방에 없더라고요. 집안 어디에도 없고 옷장도 뒤져봤는데 옷 몇 벌이 사라졌어요. 조경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이 신우인 장미영도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머, 수아가 도망갔나? 그러게 너무 세게 했나 봐. 미영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조경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야, 그년이 밖에 나가서 입을 열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돼? 그래도 누가 믿겠어요? 재벌 가면을 이가 맞는다고 하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인터넷에 한번 올라가면 끝이야. 조경자는 초조해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사모님 병원입니다. 며느님께서 어제 응급실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오늘 검사 결과 때문에 연락드려요. 조경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에 갔다고요? 네, 어제 새벽에 오셨는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어서. 조경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혁과 미영이 불안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큰일 났어. 그년이 병원에 갔어. 증거를 남겼다고. 바로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뒷동 도우미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작은 사모님 오셨습니다. 조경자와 주녀의 미영의 얼굴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수아가 돌아왔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돌아왔구나. 조경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혁도 따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수진이 수아 행세를 하며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조금 진했지만 티가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수아보다 조금 더 또렷했지만 감정을 누르고
조심스럽게 말해서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디 갔었니? 온 집안이 뒤집어졌잖아. 조경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왔습니다. 바람을 새 어디서 공원에서 밤새 앉아 있었어요. 머리를 좀 정리하고 싶어서 준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진을 바라갔습니다. 넌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아침에 깨어보니 없더라. 당신 때문에, 아니, 그냥 답답해서 수지는 일부러 준혁 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수아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경자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조경자가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너 뭔가 달라 보이는데? 어떤 게 달라 보이시는데요? 말투부터가 다르잖아? 평소 같으면 벌벌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수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 감이 좋은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똑똑히 말하라고 하셔서 연습했어요. 연습? 네, 밤새 혼자 연습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께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교묘한 답변이었습니다. 조경자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움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아야 병원에 갔다면서 무슨 일로 수진의 심장이 콩 떨어졌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구나.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진동제 처방받으러 잠깐 들렀어요. 머리가 아파서, 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준혁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뭐가 스트레스야? 집에서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평소 같으면 수아는 이런 말에 주저앉아서 사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죄송해요.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말은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굴복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것을 감지했습니다. 너 정말 이상하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게 달라진 것 같으신가요? 예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또이또이하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수지는 잠시 머리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는 살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 말에 조경자와 준혁 미용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간호장교 시절의 단호함이 스며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순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들어가서 쉬어도 될까요? 밤새 못 잤더니 피곤해서 조경자는 어리동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언니가 당한 고통을 하나하나 갚아줄 거야. 수지는 수아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장교 시절 훈련받은 관찰력으로 곳곳을 뒤졌습니다. 화장대 서랍, 옷장 깊숙한 곳, 침대 밑까지 사사치 확인했습니다. 화장대 거울 뒤쪽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아의 필체로 빼고 키 적힌 내용들이었습니다. 날짜별로 당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15일 마이너스 어머님이 뺨을 때리심 국간이 싱겁다고. 2024년 10월 20일 마이너스 준혁 씨가 밀어서 계단에서 굴려떨어진 어깨 아픔. 2024년 11월 3일 마이너스 형님이 머리채를 잡고 끌고 방 청소가 안 됐다고. 2024년 11월 18일 마이너스 준혁 씨가 약을 내국에 넣음. 머리가 멍해집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렇다니 이 집안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수첩을 원래 자리에 숨기고 침대에 넣었습니다. 똑똑똑 수아야, 나야.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잠든 척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일어나 할 말이 있어. 수지는 천천히 눈을 뜨며 일어났습니다. 뭔가요? 너 정말 이상해? 어디 갔다 온 거야? 준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공원에서 밤새 생각 정리했다고. 생각 정리, 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준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 같은 게 무슨 생각을 해? 그냥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평소 같으면 수아는 이런 말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사람이라면 생각은 할 수 있지 않나요? 뭐라고?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이 감히 댓글을 한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너 지금 나한테 말 듣고 하는 거야? 준혁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아는 벌벌 떨며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준혁이 망설였습니다. 수아의 눈빛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에이, 너 누구야? 무슨 말씀이세요? 수아가 아니야. 수아는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 수진의 심장이 콩 떨어졌습니다. 벌써 들킬 뻔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저를 때리고 달로 찬 후에 깨달았어요. 뭘 이렇게 살면 정말 죽겠다는 걸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맞고만 살지 않겠다고. 준혁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히 누가 누구한테 맞고 안 맞고를 결정해. 내가 당신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왜 저만 맞아야 하나요? 이 미친년이. 준혁이 수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장교 시절 호신술을 배워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아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강하게 저항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요. 수진이 아픈 척 소리쳤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조경자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인연이 이상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조경자가 수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말 댓글을 해요.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어졌는데 지금은 눈도 안 피하고 조경자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달랐습니다. 수아야 정말 넘었지. 내 어머님 저예요. 그럼 증명해봐.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언니에게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역시 너 수아 아니야. 조경자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머리를 돌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약 때문에 약. 준혁 씨가 계속 이상한 약을 먹여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 말에 조경자와 준혁이 당황했습니다. 약이는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조경자가 화를 냈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대로 찔렸구나. 사실인데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연이 정말 조경자가 수진의 뺨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맞을래요. 뭐라고?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조경자와 준혁이 놀란 별정을 지었습니다. 수아가 이렇게 저항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미영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가 이렇게 누나 수아가 이상해졌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미영이 수진을 보며 코웃음 찼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똑같아 보이는데 말 대꾸를 해. 예전 같으면 그럼 더 세게 혼내주면 되잖아. 버릇없는 것들은 혼내야 돼. 미영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피하지 않고 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님도 저를 때리시려고요. 당연하지. 주제도 모르고 까불면 주제도 제 주제가 뭔데요.
이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는 시대가 어른들 말 잘 듣고 살아야 하는 거야. 수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것도 시댁 나름이죠. 그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수진을 충격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수아 맞아? 조경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항이면 누구겠어요? 다만 이제는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예전에는 살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살고 싶어졌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졌다고요. 수진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준혁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상해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조경자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며칠 더 지켜보고 수진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시간이 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조심스럽게 집안 곳곳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장교 시절 익힌 관찰력으로 이 집의 비밀들을 하나씩 찾아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조경자와 미영이 외출한 틈을 타서 수진은 준혁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언니 수아의 수첩에서 본 내용 중에 서재 열쇠는 화분 밑이라는 메모가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과연 화분을 들어올리자 작은 열쇠가 나왔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재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가득했지만 수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금고였습니다. 금고는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수진은 책상 서랍들을 하나씩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에서 검은색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비자금 계좌 1247억 정치인, 로비자금 명단 병원장, 매수 의료 기록. 조작권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수아 약물 투여 기록 2024년 10월부터 매일 저녁 식사에 졸필됨. 2알씩 투여 11월부터 할로페리돌 추가 기억장애 유발 목적. 12월 유산 후 우울증 약물로 위장하여 더 강한 정신고 약물 투여.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를 고의로 약물 중독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최종 목표 정신병원 강제, 입원 후 상속권 박탈. 수진이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여기 있어? 신비서였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아! 작은 사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책을 좀 보려고요. 신비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은 아무나 서재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시는데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수진이 나가려고 하는데 신비서가 말을 걸었습니다. 작은 사모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어떤 게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항상 무서워하시고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지금은 당당해 보이세요. 수진은 신비서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 보여요. 사실 제가 들을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요? 신비서는 주변을 살필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작은 사모님께 드린 약에 대해 기억하세요? 수진의 심장이 콩 떨어졌습니다. 신비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약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걸 봤어요. 사장님이 매일 밤 작은 사모님 음식에 약을 넣는 것도, 작은 사모님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도.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저도 양심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장님 명령이니까 모른 척 했는데 작은 사모님이
너무 불쌍해서. 신비서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두세요. 이게 뭐예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작은 사모님에 대해 나눈 대화들이 녹음된 거예요. 저는 항상 회의록 작성용으로 녹음을 하거든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작은 사모님이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작은 사모님은 예전과 달라 보여요. 뭔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수지는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작은 사모님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는 대화, 약물을 늘려야 한다는 대화, 가리고 신비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모님이 임신했을 때 일부러 유산시키려고 했다는 대화도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사장님이 사모님한테 아이가 생기면 귀찮아진다. 어떻게든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녹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작은 사모님 배를 일부러 그만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언니가 당한 일이 모두 계획적이었다니 죄송해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신비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여동생도 시집가서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때 제가 모른 척 했는데 나중에 여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멍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모님만큼은 도와드리고 싶어요. 더 늦기 전에 이 USB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법정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원본 파일도 따로 보관해뒀어요. 수지는 USB를 꼼꼼 감싸주었습니다. 이것은 언니를 구하고 이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혹시 사장님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중요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신비서가 고개를 끄겠습니다. 비자금 관련 서류들, 정치인 매수 명단, 병원과의 불법 거래 증거들 모두 근거에 있어요. 근거 비밀번호 아세요? 네, 사장님 생일이에요. 1965년 3월 15일. 그런데 뭐요? 조심하세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작은 사모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에 뭔가 시도할 것 같아요. 수진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약을 더 강하게 바꿀 것 같아요. 완전히 의식을 잃게 만드는 그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력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빨리 가세요. 들키면 안 돼요. 수지는 USB를 옷 속에 감추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든 척하며 주력의 움직임을 살펴왔습니다. 과연 신비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주력은 주방에서 뭔가를 가져와 수진의 물컵에 넣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수아야, 물 좀 마셔. 지금요? 별로 목이 안 마른데 그냥 마셔. 몸에 좋은 비타민이야. 수지는 컵을 받아들고는 입술에만 살짝 댔습니다. 그리고 주력이 보고 있을 때는 맛있는 척하다가 고개를 돌린 틈에 화분에 버렸습니다. 다 마셨어요. 좋아, 이제 잠들어. 주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30분 정도 기다리며 조용히 일어나 주력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 앞에 서서 신비서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965년 3월 15일 즉각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상상 이상의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자금 관련 서류, 정치인들과의 거래 내역, 병원과의 불법 계약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아 제거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1단계 지속적인 약물 투여로 정신상태, 악화 2단계 의료진 매수를 통한 정신병 진단서 작성, 3단계 강제 입원 후 상속권 박탈 4단계 사고사 연출. 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들은 언니를 죽일 계획까지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수지는 핸드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본 몇 개는 따로 챙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조경자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수아야, 내 동생 얘기는 왜 한 번도 안 하니? 수진의 심장이 콩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동생이요? 결혼할 때 동생이 있다고 했잖아. 해외 근무 중이라고. 수지는 재빨리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언니가 결혼 전에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수진이요. 그래, 수진. 간호사라고 했지? 언제 돌아오는 거야? 글쎄요, 연락이 잘 안 되네요. 조경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해 언니가 결혼하는데 연락도 안 하고 미용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애초에 수아가 고아 출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결혼 반대하셨잖아요. 동생 하나 있다고 해도 별로 친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건 그렇지만 수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언니가 자신이 쌍둥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언니를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수진이와는 사실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어렸서부터 서로 다른 곳에서 자라서. 그래도 현육인데 연락하려고 해도 시차 때문에 힘들어요. 준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생 같은 거 신경 쓸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수지는 핸드폰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라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응급실에 갔었는데 혹시 그때 검사 결과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수아님 기다리고 계셨군요. 혈액 검사에서 졸필뎀과 할로페리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꽤 많은 양이었어요. 그게 뭔가요? 졸필뎀은 수면제고 할로페리돌은 조현병 치료제인데요. 두 약물 모두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한 것 같은데 혹시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신가요? 검사 결과에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오시면 드릴게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필요하시면 상담센터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았습니다. 여성 변호사 김재영과 통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폭력과 약물 강제 투여로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나요? 직접 만나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조경자와 준혁 미영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기 위해 작은 녹음기를 소파 뒤쪽에 숨겨놓았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조경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가 너무 이상해졌어. 예전 같으면 벌벌 떨면서 사과부터 했는데 미영이 거들었습니다. 약이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아. 더 센 걸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어. 이번 주 안에 정신병원, 입원 절차 밟자.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상속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박탈되지. 정신병자가 무슨 상속권이 있어? 조경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고사로 처리하면 돼. 정신병원에서 자살한 걸로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병원에서 검사 결과서를 받고 변호사 김재영과 만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네요. 계획적인 살인 미수입니다. 김재영은 수진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증거가 충분해요.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면 현장에서 직접 범행을 목격하거나 자백받는 영상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능하면 큰 행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세요. 그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재단 행사 있어요? 장준혁 재단 창립 기념식 말씀이세요? 네. 거기에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이 많이 올 텐데. 김재영의 눈이 빛났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거기서 모든 걸 공개하시는 거죠. 수지는 결심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신비서와 조용히 만났습니다. 다음 주 기념식 때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작은 사모님이 원하신다면 그날 진짜 큰일이 날 거예요. 신비서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기다렸던 날이네요. 재단 기념식이 3일 앞으로 다가온 날 수지는 마지막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재영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경찰서에도 미리 신고 접수를 해두었습니다. 당일 현장에서 신호를 주시면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경찰서 여성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수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수아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수진의 심장이 콩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수아에 대해 조사를 한 것 같았습니다. 군인 출신 간호사라고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조경자가 막아졌습니다. 어디 가니 방에 좀 쉬려고요. 잠깐 할 말이 있어. 조경자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끊고 다가왔습니다. 수아야, 너 쌍둥이 동생이 있다면서. 네, 말씀드렸잖아요. 수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왜 쌍둥이라는 걸 숨겼어? 미용도 나타나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중요하지 않다고 쌍둥이인데. 그래서 친하지 않아도 똑같이 생겼잖아. 준혁이 다 그쳤습니다. 수지는 점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다른데 성격도 다르고 수진이는 저보다 활발해요. 수지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언니와 자신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활발하다는 게 어떻게 그냥 말도 잘하고 저처럼 소심하지 않아요. 조경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요즘 내가 달라진 거랑 같네. 예전보다 말도 잘하고 당당해지고 수진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정말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어머님께서 항상 똑똑히 말하라고 하셔서 연습한 거예요. 연습? 내 몸과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지금 수진이는 어디 있어? 해외에서 근무 중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어디? 아, 아프리카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수진은 급하게 지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연락은 되니 가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라 어려워요. 그때 미영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내가 정말 수아라는 걸 어떡해요? 우리만 아는 얘기를 해봐. 결혼 첫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건 언니에게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왜 대답 못해? 조경자가 의심의 눈으로 바라갔습니다. 부끄러워서 부끄럽긴 뭘 남편한테 맞았잖아.
화장이 번져서 울면서 화장실에 숨어 있었지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날 밤에도 언니가 맞았다니, 아, 네, 맞아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준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틀렸어. 넌 왜 저한테 이로 세우라고 물었어? 수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난다고 결혼 첫날 밤을 조경자가 소리쳤습니다. 스트레스와 약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수지는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약 핑계는 그만해. 뭔가 이상해. 미용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준혁이 갑자기 수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수아는 여기에 흉터가 있어 어려서 다친 흉터. 수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언니의 몸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었습니다. 손목을 보니 다행히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수진이 흉터를 보여주자 세 사람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흉터는 있네. 조경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이상해. 확실히 예전과 달라. 준혁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우리 집 금고 비밀번호 알아? 수진의 심장이 콩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수아가 몰라야 할 정보라면. 금고요? 금고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그래, 수아는 몰라야 정상이야. 준혁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경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며칠 더 지켜보고 어머니 기념식 준비도 해야 하는데 기념식에서 확실히 알아볼 거야. 수아가 절대 모를 만한 질문들로 수지는 등골이 선을 했습니다. 기념식에서 뭘 더 알아본다는 뜻일까요? 그날 밤 수지는 신비서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위험합니다. 의심받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티세요. 기념식에서 더 어려운 질문들을 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신비서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작은 사모님? 아니, 수진님, 언니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내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만 남았습니다. 기념식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재단 기념식 당일 아침, 수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끝날 날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신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프레젠테이션 조작 장치였습니다. 수아야, 준비됐어? 조경자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어머님, 거의 다 됐어요. 오늘 행사에서 실수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니까 알겠습니다. 수지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호텔 대연회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무대와 좌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개인사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왔네. 미용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재단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 조경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김재영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들이 약속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각오는 단단했습니다. 수아야, 너는 앞자리에 앉아 있어. 준혁이 연설할 때 카메라에 많이 잡힐 거야. 네, 어머님. 수진이 지정된 자리에 앉아 준혁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준혁 재단 창립 5주년을 맞아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준혁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재단은 지난 5년간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성을 보호한다면서 자신의 아내에게는 그런 짓을 했다니.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저를 늘 뒷바라지해준 아내 덕분입니다. 카메라가 수진을 비췄습니다.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 재단의 지난 5년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재단 홍보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준비된 리모컨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혹시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준혁과 조경자가 수아에 대해 대화하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년이 임례로 약을 더 넣어 정신병원에 보낸 게 확실해. 사고사로 처리하면 돼. 연애 장관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아가 임신했을 때 일부러 배를 때려서 유산시켰어. 아이가 생기면 귀찮아지니까 연애 장관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조경자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아야, 너 뭐 하는 거야? 준혁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아가 아닙니다. 연애 장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수진입니다. 한수아의 쌍둥이 동생이죠. 뭐라고 조경자가 경악했습니다. 제 언니 한수아는 이 집안에서 3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맞고 강제로 약물을 투여당하고 임신했을 때는 일부러 유산을 당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서 상속권을 박탈한 후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일 계획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거짓말이야,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수진이 또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준혁이 수아에게 약을 먹이는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신비서님이 도와주셨어요? 양심이 있는 분이거든요. 신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연애 장안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제 개인사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옹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원 검사 결과서입니다. 제 언니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들이에요. 수진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졸필된 할로페리돌 모두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물들입니다. 의도적으로 투여된 거죠. 그만해. 그만하라고 조경자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너 같은 년이 우리 감을 망치려고 망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더 이상 제 언니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을 불러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와 있어요. 수진이 뒤를 가리키자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장준혁 씨, 조경자 씨, 장미영 씨, 상위 강요 약물. 암약약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럴 수 없어, 이건 모함이야. 준혁이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함이라고요? 그럼 이 비자금 자료들도 모함인가요? 수진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1247억 원의 비자금 정치인 매수 내어 병원과의 불법 거래 증거까지 모두 있어요. 연애 장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수진이 조경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당한 고통을 이제 당신들이 똑같이 당할 거야. 경찰이 세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조경자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수아는 어디 있어? 수아를 데려와. 언니는 안전한 곳에 있어요. 당신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해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왜 혼자 감행하셨나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쌍둥이 언니가 있었거든요. 언니의 고통이 제 고통이었어요.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중력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무대에서 내려와 김재영 변호사와 포옹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끝날 건가요? 네, 이제 언니분과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수지는 밖으로 나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니를 만나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기념식 다음 날 온 나라가 장준혁 일가의 몰락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모든 신문의 면에는 재벌가 며느리 약물 투여, 사건 계획적 살인 미수 재벌 일가, 전원 구속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수지는 언니가 머물고 있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뉴스가 감격스러웠습니다. 장준혁 재단은 오늘 아침 회사를 발표했으며 검찰은 비자금 비기타 17억 원을 전액 국고한 수 조치했습니다. 또한 장준혁은 부인에 대한 상습 폭행과 약물 강제 투여, 강제 유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될 예정입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행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수진은 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나야. 수진이 문이 열리고 수아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아오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수진아. 수아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자매는 한참 동안 울면서 안겨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수진아, 정말 고마워. 언니야말로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다 끝났지. 응, 모든 게 끝났어.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뉴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 장준혁은 15년이 형 받을 예정이고 조경자는 12년, 장미영이는 10년이래. 수아가 영상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그리고 언니 이것도 봐. 수진이 또 다른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아 씨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연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23건의 유사 사건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 때문에 언니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낸 거야. 수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하나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뭐든 할 수 있어. 언니가 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하고 싶은 것. 수아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 상담사가 되고 싶어. 상담사, 나처럼 고통받는 여성들을 도와주는 상담사. 내가 당한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수진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언니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도 도와줄 거지. 당연하지. 우리 함께 하자.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님 면에게 기우셨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아와 수진이 고개를 겨우 탔습니다. 누가 왔을까? 문이 열리고 신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수아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머 신비서님. 수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수진님 덕분에 저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신비서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신비서님의 아말로 도움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신비서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여성인권단체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서 비슷한 피해자들을 도우려고요. 꽤 정말 좋은 일이네요. 수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식이 있어요. 신비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의 전 재산이 피해자 구제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수아님께서
그 기금의 관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수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누구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수진이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해보자. 우리가 당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한 달 후 수아와 수진은 희망 여성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장준혁의 전 재산으로 만든 기금으로 운영되는 센터였습니다. 최운혁의 전 재산으로 만든 기금으로 운영되는 센터였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아입니다. 수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밝았습니다. 저는 3년간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상동이 동생이 저를 구해주었고 이제 저희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저희 센터가 고통받는 여성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당당해진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자매는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난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상동이잖아. 언니의 고통이 내 고통이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까? 행복하게 살자. 당당하게 자유롭게 수아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언니가 버텨줘서 두 자매는 서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얼굴 다른 용기였지만 이제는 둘 다 강해졌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이들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서 가장 강한 용기가 태어납니다. 혼자였다면 무너졌을 고통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상동이로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듯 서로를 구하기 위해 싸운 이 모든 순간들도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반드시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모든 어둠을 지나온 후에야 비로소 그 증가를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